안녕하세요 여러분, 덴탈 캐드캠의 배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덴탈 캐드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공기, 즉 밀링 머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공기의 사양을 보시면은요, 적용할 수 있는 소재는 지르코니아, PMMA, 왁스, 티타늄, 코발트 크롬 등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끔 최근에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를 예로 들자면 지르코니아 하나를 가공할 때, 깎을 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코핑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개당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만약에 브릿지다, 3번 브릿지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그 다음에 가공기의 타입으로는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가공할 때 이 소재를 고정시키는 지그의 타입으로는 대체로 최근에는 디스크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기의 축으로는 3축이냐, 5축이냐, 3+2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가공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공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우리 기공소에 꼭 맞는 가공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기공소에서 가공할 가공기에 어떠한 소재를 적용할 것인가, 즉 지르코니아를 가공해서 보철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버트먼트까지 제작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소재 범위에 맞는 가공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르코니아만 전용으로 가공하는 가공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지르코니아도 가공할 수 있지만 금속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만 바꿔가면서 원하는 소재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가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기공소에서 어떤 보철물까지 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가공기를 사용해서 어떤 보철물까지 가공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가공기가 필요한 축이 어느 축이 필요할 것이냐, 만약 우리가 어버트먼트, 즉 커스텀 어버트먼트만 가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3축 장비로도 충분하거든요. 보통 어버트먼트 상단에 그 지대치 부분만을 가공하게 되기 때문에 5축까지 필요 없고 Z축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3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기공소에서 지르코니아라든지 지르코니아를 활용한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가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삽입 방향에 따라서 Z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5축 장비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까지 가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어버트먼트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겠죠. 예전에는 보통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 안에 내장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내가 우리 기공소에서 가공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가공기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가 가공할 보철물의 소재라든지 그랬을 때 몇 축이 필요할 것인지, 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축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더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서 가공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기는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습식이냐 건식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습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지르코니아 가공 시에 많이 썼던 장비이긴 합니다. 요 습식 장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가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분진들을 물로 다 씻어 내려감으로 인해서 분진 발생이 확실히 비교적 덜 발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나 우리 이제 기공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분진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분진이 덜 발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왁스라든지 금속성을 가공할 때에는 이 회전 장비 그 엔드밀이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 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마찰열에 의해서 왁스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캐드캠에 사용되어지는 왁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형을 제작할 때 사용되어지는 왁스랑은 좀 성질이 다르긴 합니다. 이 왁스는 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막 민감할 정도의 왁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플라스틱 정도의 강도를 가진 왁스이기 때문에 열 발생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의 납형 제작하는 왁스에 비해서는 덜 변형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왁스나 메탈을 가지고 가공을 할 때는 가급적 습식 장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지르코니아 가공기에 습식 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지르코니아를 가공을 할 때 그 사용되어지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썼던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기존에 가공하면서 발생되었던 지르코니아 찌꺼기라든지 혹은 기계에 발라져 있던 윤활유라든지 이런 기름 성분들도 같이 씻겨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르코니아가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 번 쓴 물은 거름망을 통해서 1차로 걸러지고요. 스펀지라든지 이런 2차 거름망을 통해서 2번 정도의 거름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르코니아가 오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장비에는 이런 습식 장비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이렇게 지르코니아가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컬러링 리퀴드를 도포하려면은 이 머금은 물을 완전히 건조시켜야지만 컬러링 리퀴드를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후에 지르코니아 컬러링을 도포하기 전 한 최소 2시간 정도는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바짝 건조를 시켜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컬러링을 도포하고 나서 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텀을 줘서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습식 장비를 사용해서 지르코니아를 가공하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해서 가공을 할 때는 이제 습식보다는 건식을 선호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건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삭류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르코니아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컬러링 도포하고 건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르코니아를 건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시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건식 장비의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진을 빨아들이는 흡기 장비가 별도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공기의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X, Y, Z축이 기본 3가지 축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즉, 가로에 해당하는 X축, 세로에 해당하는 Y축,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Z축이 기본적으로 3축으로 적용을 하면서 가공기가 왼쪽으로 가서 가공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가공하고 그 다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이렇게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3가지 축의
회전축인 A축, 즉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A축과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B축,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C축이 추가가 되면은 그때는 3축에서 4축, 5축 이런 식으로 점차 축의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3 플러스 1축, 3 플러스 2축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3 플러스 1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 즉, 3 플러스 1이면 4축인데 4축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보자면요. 축이 하나가 추가가 됐을 때 그 추가된 축이 기존의 축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4축에서는 X, Y, Z축과 회전축 A를 추가를 했을 때 그 네 가지 축이 동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반면 3 플러스 1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 축은 그대로 가공을 하되 회전축인 A축을 사용할 때에는 멈췄다가 회전축 A만 별도로 다시 움직여서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 모든 축이 다 돌아가지느냐 혹은 이제 이런 추가된 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멈췄다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3 플러스 1축보다는 4축에서 가공 범위나 이런 부분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3축 같은 경우에는 X, Y, Z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만 가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할 때 가공이 덜 되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지만 5축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축에서 가공하지 못하는 부위를 회전시켜서 가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축보다는 그런 가공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축이 추가가 되고 축수가 회전축이 더 많아질수록 가공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비 가격도 조금 더 3축보다는 5축이 조금 더 고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축과 5축 장비의 특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3축 장비의 경우는 5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이 3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공하는 시간도 5축에 비해서는 조금 단축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축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3축에 가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5축이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5축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축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삽입로, 패스에 따라서 가공을 하지 못하는, 즉 언더컷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5축에 비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축 장비의 경우에는 3축 장비와 대조되겠죠. 그래서 언더컷 부위라든지 웬만한 부위에서의 가공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축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고가이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5축 가공기에다 5축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에 이 재료를, 즉 소재를 잡고 있는 지그 부분까지 회전을 할 수가 있다면 자, 왼쪽에서 그 밑에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5축 가공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재료 그 지그가 휘어져 있는데요. 5축에 그 해당하는 툴도 회전을 할 수가 있으면서 아래 지그 부분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시간은 3축보다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모든 부위의 언더컷 부위까지 가공이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오히려 이제 좀 작업해야 될 그런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축인 X, Y, Z축의 회전축 A, 그 다음에 B축이 달라붙고 있고요. 그 사진을 오른쪽 장비, 왼쪽 사진을 오른쪽 장비에 투영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5축 장비입니다.
오축 장비이면서 건식 장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습실에 있는 장비와 거의 이제 유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이제 재료를 잡는 지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시간도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한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진 장비입니다. 보철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요, 요 완성된 파일을 저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t라는 포맷의 형태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출된 디자인 파일을 적절한 캠 프로그램에 불러와서는 이제 우리가 가공할 요 블럭 위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블럭이 일반적으로 이제 블럭에 일반적으로 이런 보철물들을 배치를 할 때는 이 배치 위치에 따라서 보철물의 그런 남는 잉여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한 위치를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보철물을 가공할 때 떨어지지 말라고 서포트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서포트를 부착하는 위치는요. 피해야 될 부분이 먼저 마진 쪽, 너무 얇은 부분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택 하는 부분도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환면의 교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피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달아주는 서포트의 위치는 버컬이라든지 링갈 쪽에 그런 이제 치경 3분의 1 정도 부위에 보통 많이 부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뭐 2개 내지 3개, 뭐 크라운인데 구치부 쪽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서포트는 3개 정도, 전치부 크라운이다라고 하면은 뭐 2개, 코핑이다라고 하면은 2개 정도 일반적으로 서포트를 그렇게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기계적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즉 툴패스 기계 그 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툴패스를 계산을 해라라는 명령어를 주면은요,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가장 최적의 가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거를 계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맨 첫 시간에 그 캐드캠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그 강의 중에서 NC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Numerical Control, 즉 수치 제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드에 적용되는 용어다라고 배웠는데요. 컴퓨터의 경우에는 어떠한 명령어를 줘야지만 그 명령어대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 혹은 영어로 되어 있는 기호들이 바로 이제 컴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를 다 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즘에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편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바로 구동 시작, 바로 툴패스 이런 내가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지만 최적의 가공이 될까라는 거를 기계가 스스로 개선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복잡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이제 기능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명령어로 수행이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명령어는 그 기능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NC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캐드캠 가공할 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놀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때는 이런 놀이를 종종 하곤 했거든요. 뭐냐? 바로 흙을 쌓아서 이런 산을 만들고 그 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은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산에 해당하는 흙을 먼저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때 이 흙을 가져갈 때 깃발이 쓰러뜨리면 그 사람이 바로 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 게임을 설명드린 이유는요. 캐드캠 가공 시의 패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조금씩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흙을 싹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드캠 가공할 때도 우선은 큰 툴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부분을 빠르게 절삭하는 가공 단계가 바로 황삭 가공이고요. 황삭 가공을 할 때는 사용하는 툴의 직경도 굉장히 큰 것을 사용해서 많은 부분을 좀 빠르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황삭 가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툴 체인지를 한번 하고요. 직경이 조금 더 작은 이제 툴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공을 해서 크라운이면은 뭐 전체적인 외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면의 우각 부위라든지 아니면 교환면의 그루브라든지 피트 포스 이런 깊은 부분은 아주 세밀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직경도 굉장히 작은 툴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인 정삭 가공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가공의 패턴을 보시면 황삭, 중삭, 정삭을 거치게 되고요. 혹시 황삭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가공할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황잔삭 가공을 하게 되고 정삭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로 조금 더 또 가공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잔삭 가공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공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툴을요, 우리가 밀이라고 합니다. 즉 절삭 공구 중에서 밀링 머신을 사용하는 공구를 밀이라고 하고요. 이 밀 끝부분에는요. 절삭을 할 수 있게끔 코팅이 됐다든지 아니면 날이 있는 이렇게 얇은 날카로운 날이 있는 이제 이런 밀이 있는데 이 밀 공구 끝부분에 절삭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엔드밀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공용 버는요, 보통 3개에서 8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한 3개 정도, 3개 내지 4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 가공할 때 순서는 황삭, 중삭, 정삭을 거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 자체를 처음에는 큰 것, 보통 큰 것이라고 하면은 1파이 내지 2파이 정도의 이제 직경을 가지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삭 가공을 할 때는 그거보다 작은 한 0.5파이의 엔드밀. 그 다음에 정삭 가공이나 정장삭 가공을 위해서는 제일 작은 0.3파이 정도의 툴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순서는요, 먼저 이런 치아를 제외한 그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황삭 가공을 통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한 그루브라든지, 그 다음에 내면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직경이 작은 툴로 교체해 가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은 크게 날이 2개이냐 혹은 날이 4개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는데요. 2날과 4날의 차이를 보시면 우선 단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엔드밀의 단면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2날 엔드밀, 날이 2개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태극기 문양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 그 끝부분, 끝단이 2개일 경우에는 2날 엔드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요 끝단 닿는 부분이 4개일 경우에는 4날 엔드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날이 2개일 때와 4개일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선 날이 2개일 때는요. 이렇게 날과 날 사이의 공간, 빈 공간이 훨씬 더 4날에 비해서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포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공할 때 이 비어있는 공간, 즉 포켓이 크기 때문에 가공하면서 생기는 찌꺼기나 이물질을 배출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날 같은 경우에는 두 날에 비해서 포켓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하지만 날 자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즉 공구 수명이 조금 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날과 네 날 모두 모든 엔드밀에서 홈 가공이라든지 측면 가공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는 있고요. 뭐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가공하는 용도에 따라서 엔드밀의 형태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이제 치과 보철을 제작하는 이런 덴탈 쪽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끝이 라운드한 엔드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 보철 자체가 모두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처럼 플랫한 평평한 부분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이 좀 곡면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부분이 그 엔드 부분이 이제 둥글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곡면을 가공할 수가 있어서 우리 치과 보철 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이렇게 라운드진 엔드밀을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 산업 쪽에서는 이제 플랫한 것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다양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엔드밀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산업과 치과 분야의 이런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소재에 따라서 이런 밀 자체의 코팅을 다이아몬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코발트 크롬을 할 것이냐, 아니면 티타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이제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재료에 따라서도 이 엔드밀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런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AS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배치된 여러 이제 실무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시긴 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원인을 알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알고 있으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공기가 문제가 있고 엔드밀이 문제가 있는 거를 조금 아실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로 발생되어지는 이런 문제점으로는 이성 속도에 대부분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는데 문제 해결에 이해를 좀 돕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 캠을 적용해서 가공하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내가 가공할 블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라고 하면은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결을 하면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양만큼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르코니아 블럭에는 얼마만큼의 확대율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반드시 써져 있을 텐데요. 그 수치를 우리가 가공할 때 입력을 해야지만 그 수치만큼 확대를 해서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확대율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공할 수복물을 그 지르코니아 블럭 안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복물을 잡아줄 서포트 유지바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진, 그 다음에 컨택, 교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적절하게 2개 내지 3개 정도를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가공기가 툴이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 위치를 한번 쫙 읽어주는 이제 툴 패스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가공이 시작이 되게 되겠죠. 가공이 완료되고 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를 제거를 해줘야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포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르코니아 블럭 자체는 굉장히 그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 회전력도 너무 강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서포트 제거할 때 요
그 크라운 부분이 깨지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라든지 가공할 때 조금 조심해서 프랙처를 좀 주의하면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공기를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이제 캐드캠 시스템 자체가 가격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세한 기공소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들도 최근에는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수입을 해서 오다 보니 이런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AS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AS를 받더라도 그쪽 기술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제 이런 장비의 좀 한계점도 항상 우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공을 하다 보면은 가공 방식으로 인해서 일부분 재료가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재료적인 아무래도 이제 낭비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캐드캠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선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밀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공을 할 때 지르코니아로 가공을 할 경우 이 지르코니아 블럭이 갖고 있는 확대율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는 보통 몇 개 정도 다는 게 적당한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요,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나면요, 코팅이 보통 벗겨지게 됩니다. 코팅이 벗겨졌을 때의 문제점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치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을 굉장히 표면을 거칠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썼다 싶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이 교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두면 지르코니아를 100개 깎으니까 뼈가 망가지고 치핑이 일어나네? 그러면 100개 대기 한 80개 내지 뭐 90개 정도 가공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도 이렇게 툴을 한번 교체해주는 그런 시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드밀을 사용하실 때는 보통 이런 밀림 횟수를 좀 기입해서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체 시기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가공했으니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공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양한 가공기가 존재하고 가공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공기죽 3축과 5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3축이 갖고 있는 특징과 5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비교 분석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